네, 안녕하세요. 마을 인권 강의. 오늘 이제 회차로는 네 번째 강의인데, 횟수로는 세 번째, 이 강의 휴강이 돼가지고, 네, 선생님 한 주 동안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 강의를 좀 기대하면서. 아, 네, 네, 그렇죠. 오늘 네. 강의 핫한 강의죠. 네, 맞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매주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방송인 같이 돼가지고, 아, 오늘 또 무슨 옷 입고 가야 되지? 막, 네, 고민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 회차로 네 번째 강의, 마을 인권 강의 바로 여성, 인권, 성차별,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핫한 이슈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이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에 강사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한권 갖고 왔는데, 저희 집에 이 책이 있어요. 2018년에 나온 책인데, 저는 이 책이 나오자마자 샀거든요. 너무 네. 읽어보고 싶고, 또 이제 저자분에 대한 관심 때문에 어떤 이야기일까. 사실 이게 본의 아니게 이 책을 제가 읽으려고 거실로 이 책만 들고 나오면, 제가 이제 저 빼고 다 남성이거든요. 저희 집에는 구성원이 10대, 20대, 40대 남성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막 이 책이 저희 집에 저 빼고 모두에게 금서 같은 이 책 왜 읽나 도대체 이런 책을. 네. 한국 남자들이 좋아하진 않는 책인 것 같고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 것 같고, 네,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네, 최태섭 선생님 모셨습니다. 직접 인사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태섭입니다. 오늘 이제 성평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은 수많은 이제 평등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아마 가장 저항이 강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이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주제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들은 좀 어떤 데이터, 통계 같은 것들을 좀 중심으로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자꾸 이렇게 감에 의존해서 각자 자기 경험 속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틀려서 이제 이야기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거나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출처에서 가지고 온 최소한의 통계, 최소한의 데이터들을 기반에 놓고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면 그래도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요. 저는 최태섭이라고 하고요.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 수료 상태고요. 문화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요 이제 연구 주제는 계급 문제, 노동 문제, 젠더 문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청년 문제 같은 것들이었고요. 세부 전공으로 따지면 이제 문화 연구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저런 매체에 이제 기고하고 연재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책들을 썼고, 말씀해주신 이제 한국 남자라는 책이 2018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냈던 책인데, 이 책을 내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뭐 그렇게 유쾌한 일들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제가 낸 책 중엔 제일 잘 팔린 책이라서.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굉장히 제가 제 주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책이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는데요. 먼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 차별이란 말을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 그러면 이 차별이라는 게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를 보면요. 물론 이제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헌법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법 중에서 현존하는 법령 중에서 가장 세부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이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이 이 차별에 대한 굉장히 어쨌든 가장 자세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의 혼인 여부, 그리고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같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번 이제 캠페인 겸 해가지고 이 차별 항목들을 가지고서 픽토그램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너무 뭔지 못 알아봐가지고 실패했던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고, 이제 그 세부를 저 픽토그램이 어떤 차별을 말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좀 어려웠죠. 사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의가 뭐냐면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이제 이른바 적극적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차별을 당했던 집단에게 어떤 종류의 이제 사회적 그 특권이랄지 어쨌든 그 혜택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데 그런 정책들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죠.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근데 사실 현존하는 가능한 차별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네. 이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좀 그렇죠. 슬픈 일입니다. 차별이란 뭘까에 대해서 사실 차별이라는 게 굉장히 말씀드렸듯이 자의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차별의 효과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누적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부터 우리는 아무도 차별 안 할 테니까 우리 전부 다 동등한 사람이야. 오늘부터 요이 땅 한다고 해서 차별이 갑자기 짠 하고 개선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차별을 당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은 그 차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을 계속 받아왔고, 사회 구조 역시 그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차별을 개선하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차별이라는 것이 사회경제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차별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건강에도 굉장히 직접적인, 이 건강이라는 건 뭐 수명이라든지 각종 질병에 취약해진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또 최근에는 이 차별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누구를 차별하고 이런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혐오랑 이렇게 같이 그렇죠. 작동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차별이라는 건 이제 혐오랑 같이 가고, 그 혐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간의 어떤 기초적인 그 이질적인 것에 대한 저항감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이 또 이런 차별적인 제도와 어떤 사회적인 그 뭐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폭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굉장히 차별을 개선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제 궁금한 게 20대들이 그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20대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그래서 여성 혐오까지 가는 그 현상들이 자주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강의할 때 이런 부분들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차별 자체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20대가 제일 좋게 나와요. 그래요 또. 인식조사 자체는. 물론 그걸 또 성별로 나누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차별 자체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면 20대가 그래도 차별에 대해서 제일 그 편견이 없고 차별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연령대별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좀 성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20대가 또 반대로 좀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하나를 먼저 그래프를 하나 보실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더 에버그로스 갭이라는 그 미국의 CFED라는 그 단체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미국 내 인종 집단 간 부의 격차의 차이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 인종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빨간색이 이제 흑인, 그리고 그 위에 라티노, 맨 위에 백인의 임금 격차를, 부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어쨌거나 그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 보실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추정치로서 2043년까지 해본 결과는 이렇게나 날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노예 해방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선 여전히 흑인들이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차별이라는 게 대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해서 이제 손인석, 김승석 그 연구자들이 쓴 논문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압축적인 표입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차별 경험과 경험을 낳고요. 그것이 이제 개인과 공동체의 대응 능력에 따라서 다른 효과들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이 똑같은 효과를 받는 건 아니에요. 가령 내가 어쨌든 차별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뭐 부자지만 동성애자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차별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거기다 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게 당연히 더 크게 취약하게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흡연, 음주, 신체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건강 행동,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못 챙기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반면에는 직접적으로 생물학적인 반응, 그래서 사상하고 뇌하수체, 부신, 면역, 교감신경계 같은 데에다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신체의 병리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건강이 악화된다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 그래서 보면 인종 간 그 수명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예, 당연히 흑인들이 제일 그 단명해요. 그래서 차별이 그냥 어떤 문화나 약간 그런 걸 뛰어넘어서 한 개인의 역사에도 약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그런 되죠. 결과예요. 그래서 차별을 안 당하는 집단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차별을 당하는 집단들은 평생 동안 어쨌든 자신이 차별을 당하는 그 정체성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개입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뭐 가령 똑같이 명문대를 가가지고 똑같이 변호사가 되고 똑같이 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그 차이가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한국에서 사실 이 젠더 불평등 문제, 그리고 이제 특히나 20대 남성 집단에 대한 어떤 그 부각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이제 2018년 말 정도부터예요. 예, 그때 이제 그 어떤 모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했던 어떤 대통령 지지율과 그 젠더 갈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어떤 그 설명 자료에서 사실 모든 게 시작됐고, 그게 이제 어떤 언론들을 통해서 좀 확대 증폭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국가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어요. 2019년에만 이제 이런 젠더 갈등 관련된 큰 조사가 3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했던 조사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진행했던 그 연구 보고서 조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언론사 시사인에서 진행했던 그 20대 남자 특집 조사가 있었죠. 크게 3조사인데, 3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뭐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보시면 이제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연령과 성별대로 한번 본 건데요. 보시면 이제 그 19세에서 24세까지의 남성,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20대 남성들은 절반 정도의 남성들이 남자가 차별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그렇게 엄청나요. 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근데 재밌는 건 약간 계단식인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쵸? 네네. 물론 20대 후반이 처음보다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30대, 40대로 넘어가면서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이거는 다른 조사에서도 사실은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성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뭐가 제일 심각합니까? 물어봤는데, 자, 이것도 이제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뭐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 혐오, 이런 순으로 응답을 했고요. 남성들도 응답 순서는 비슷한데 어쨌든 그 심각성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 옆에 보시면 남성에 대한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보는데,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 은 오히려 남성들보다 여성이 더 큰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차별을 당한다,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감수성 자체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다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이 느끼는 남성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남성이 느끼는 여성 차별보다 여성이 느끼는 남성 차별이 훨씬 더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남성에 대한 차별에는 또 남성이 더 많은, 남성 혐오나 남성에 대한 차별은 또 남성이 더 많이 느끼는.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율을 비교해 보시면 어쨌든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죠. 네. 남성들보다.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드러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해 어떤 차별이 있느냐를 또 성별로 물어본 거예요. 보시면 뭐 직장 내 차별이 어쨌든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조사 자체가 이제 20, 30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 차별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 내 차별, 고정관념, 경력 단절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뭐 순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양쪽에 차이가 없지만요. 어쨌든 비율 자체는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고, 특히나 이제 없다 혹은 응답하지 않은 남성의 수가 48.1%나 됩니다.
네, 여성의 그러게요. 경우에는 18.8%밖에 안 되죠. 자, 반대로 남성에 대한 차별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남성성에 대한 강요를 보는데 남성은 18.1%가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여성이 24.4% 더 큰 문제를 제기했어요. 남성성 강요에 대해서. 그리고 군복무 문제, 근데 남성이 오히려 가장 많이 이제 차별이다라고 얘기한 건 정책적 문화적 역차별로 나오죠. 네, 그래서 어쨌든 양쪽 간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서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보시면 의외로 이 경제적이고 가부장적인 의무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단골 소재잖아요. 네. 남자들은 뭐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근데 오히려 본인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젠더 불평등에 대한 인식, 이거는 이제 남성들만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이거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거고요. 보시면 이제 뭐 굉장히 어쨌든 그 페미니스트는 공격적이다, 뭐 어떻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예, 이거는 이제 정책기획위원회, 이거 발음이 어려워가지고요. 정책기획위원회 조사고요. 이거는 이제 그 여성정책연구원 조사고, 이 두 개는 이제 이건 남성들만, 저거는 남녀 다인데, 이거 보시면 대체로 이제 또 이것도 계단형인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령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20대 초반일수록 어떤 페미니즘이나 어떤 성평등에 대한 반감이 강한 편으로 나타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금 그 인식이 누그러드는 어떤 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이긴 해요, 이것은. 네. 실제로 저는 이제 가족 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대와 20대 남성과 살아가면서 사실 이 책 표지 읽지도 않고 표지만 가지고 반감을 표시한다던가 라고 해서 저 경험의 수치에 좀 바로 약간 얘기가 맞닿아 있어가지고 재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50대인데 네. 20대나 초반들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게 감수성이 없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감수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뭐 어찌 20대든 10대든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뭐 다른 또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예. 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차별에 대한 남성들의 응답을 이렇게 코딩을 해봤더니 3가지 군이 나왔어요. 응답군이. 3가지 응답군이 나왔는데, 하나가 이제 반성차별, 그러니까 성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남성들입니다. 그게 녹색인데요. 보시면 전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한 4분의 1 정도 돼요. 네, 성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보다 높아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어떻게 이렇게 낮냐라고 생각하지,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높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적대적인 적대적인 반페미니즘 20대가 엄청인데 20대에서 50.5%로 제일 높고, 근데 보시면 이 주황색은 뭐냐면 이제 온정적 가부장주의라고 해서 뭐냐면 여자가 그래도 약자긴 약자지, 남자가 여자를 지켜줘야지 같은 인식입니다. 지켜줘야지. 네, 그런 인식인데 이 2가지의 수치만 극적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50대가 되면 온정적 가부장주의가 61.6%고 적대적 성차별이 9.5%로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해석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연령 효과가 작동했을 가능성입니다. 뭐냐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서 어떤 여성 차별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직장에 다니면서 실제로 여성들이 차별당하는 걸 보고, 또 이제 특히나 결혼을 하거나 혹은 이제 딸을 낳거나 했을 때 그 딸이나 배우자가 당하는 차별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됐을 가능성, 높은 연령대에서 이 있고요. 성찰적인. 다른 거 하나는 이 구도가 20대의 이 구도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연령 효과가 아니라
현재 어떤 사회 경제적 문화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20대가 이런 반페미니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크게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현재는 둘 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5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에 우호적인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인식은 이렇게 하는데 높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차별적인 것들이 분명히 무의식적인 뭐 행동적인 나타난다고 주위에서 저도 느끼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페미니즘의 어떤 적대적 정서가 누그러드는 이유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지금의 중년 남성들 사회의 기득권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지위를 조금도 이제 위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은 저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즘에 의해서 위협당하거나 내 뭐 지위나 경제적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운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건데 반대로 이게 가령 권력형 성폭력 문제 같은 걸로 넘어갈 경우에는 또 50대 남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또 자기네들이 충분히 어떤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엔 또 굉장히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 들은 얘기로는 그런 건데요. 이제 뭐 영화계였나? 어디서 이제 성평등 교육하면서 젊은 여성 직원들이 이모티콘을 보내는 건 그냥 그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언어지 네. 당신한테 웃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는 되게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네. 아닌데 나한테 막 이렇게 하고 하트 보내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되게 기분 나빠. 하지만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언어인데. 그 사람들의 언어인데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예. 저도 뭐 네.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그냥 끝에 온전 그렇습니다 하고 찍고 보내면은 좀 정없어 화난 줄 보이니까 알까봐. 네. 이렇게 뭐 땡땡하고 이렇게 웃는 얼굴 보내거나 네. 이런 거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이게 나에게 보내는 어떤 신호인가라는 착각들을 중년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년 남성 그러십니까? 아니, 저는 선생님은 아니죠? 보내기가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고민을 하는 세대입니다. 네네네. 예. 역시 본인 스스로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받을 네. 사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다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봅니다. 그래서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어쨌건 한국의 젠더 불평등이 남성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어요. 요즘에는 좀 다소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다른 이슈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18년 말부터 2019년 뭐 한 상반기 정도까지 굉장히 좀 언론에서 계속해서 다루면서 의제가 증폭돼 왔고, 근데 그 이후에는 올해 들어서는 약간 좀 많이 좀 줄어들었죠, 이 이슈 자체가. 다만 여전히 젠더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또 뭐 언론이나 뉴스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긴 합니다. 이 사람들은 페미니즘에 적대적이고 성평등을 남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성평등을 지지합니다. 근데 그 성평등이 뭐냐면 남자도 여자처럼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네. 근데 그 얘기에서 끊임없이 이제 사례로 들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성 전용 주차장. 얼마 전에 기사화 됐었어요. 네. 이제 이것도 성차별이다. 네. 오히려. 여성 할당제, 네. 그다음에 징병제도 같은 것들이 가장 네.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여성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도입된 이유 자체가 뭐냐면 주차장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거기에 뭐 이제 또 뭐 이유로 여성의 운전 미숙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그 주차장 같은 으슥한 공간에서 여성 대상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밝은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낸 조치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렇게 여성들이 이거의 혜택을 막 보면서 뭐 어디에 가도 막 나는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그건 아니잖아요. 주차는 그렇죠. 모두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이게 끌려 나오는 예입니다. 그리고 여성 할당제, 이따가 보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여성 할당제라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네, 없고, 그리고 이제 징병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늘 다룰 그 자료에서는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건 이따가 좀 질의응답 시간에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이 제기하는 이제 성평등 문제 뭡니까? 다 이런 거잖아요. 미투, 불법 촬영, 여성 살해 같은 성폭력의 문제, 그리고 성별 임금 격차, 채용 차별,
같은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따 보시겠지만 데이터들이 다 존재를 하고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과장됐다, 허위다, 통계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게 왜 주작인지, 예, 주작이라는 말을 써버렸네요. 이게 이제 인터넷 업계 용어인데 네. 왜 조작인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 그렇게 강력한 증거는 지금까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없고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젠더 불평등 실태를 하나씩 볼 건데요. 먼저 국제지수입니다. 국제적으로 이 젠더 불평등 상태를 보는 지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성불평등 지수 GII, 그 다음에 성개발지수 GDI, 성격차지수 GGI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UN 개발 계획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사실은 재밌는 게 이 모든 기구들이 다 약간 경제 개발 관련된 성격을 가진 기구들에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 한국에서 GII는 항상 높게 나와요. 189개국 중에 10위입니다. 오, 너무 네, 높아요. 근데 나머지 두 개의 지수는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은 이게 이 측정치들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GII는 뭐냐면 일종의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에, 이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의 여성들이 얼마나 모성 사망비나 뭐 청소년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얼마나 보건적으로 그 혜택을 받고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교육 문제 같은 것들 특히나 이런 것들을 보면 10위가 나오고, 이건 대체로 경제 규모랑 비슷하게 가요. GII는 네. 절대평가기 때문에. 근데 GDI랑 GGI는 뭐냐면 그 나라의 남성들에 비해서입니다. 그러겠네. 예, 그 나라의 남성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상대적. 권리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낮게 나와요. 특히나 이제 그 GGI 같은 경우에는 144개국을 측정하는 118위예요. 이것도 5그룹 중에 3그룹. 1그룹이 이제 1등이죠. 대체로 이제 스칸디나비아 쪽, 북유럽 쪽 이쪽이 높고요. 그래서 그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여성들만 놓고 절대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경제 규모랑 대체로 같이 가는 경향이 있고, 이 두 가지는 그 남성에 대비해서 상대평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한국의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권리를 봤을 때에는 굉장히 경제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훨씬 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엄청 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수치를 가지고 와서 10인데 왜 이렇다고 말하냐라고 주장을 해요. 그거는 이 지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측정하는 유리천장 인덱스입니다. 예, 유리천장 네, 지수인데, 이 유리천장 지수가 측정된 이래로 계속해서 한국이 1위였어요. 밑에서. 네. 유리천장이 좀 강하게 존재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유리천장이 가장 강한 국가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래서 보시면 사우스코리아가 제일 뒤에, 네. 네, 29등입니다. 일본보다 낮아요. 일본보다 낮고, 이제 에버리지가 한 60 정도 되면은 이제 한국이 20 몇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리천장이 한국이 굉장히 두꺼운 나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의사결정에 얼마나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고위 공무원과 그 의회 의원, 그리고 이제 기업의 관리자급의 성비인데요. 이게 한국이 엄청 낮아요. 네, 한 번도 이게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나아지지도 않아요, 별로. 나아지지 네, 않아요. 그- 국회의원 네, 선거도 보시면 그나마 이제 좀 나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게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조금씩 네, 네. 나아집니다. 조금 나아지고요. 근데 의원 성비는 일단 20%를 계속 못 넘고, 그다음에 관리자급 성비. 실제로 이제 한국의 500대 기업 안에 여성 임원이 하나도 없는 기업이 300개 정도 돼요. 아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여성 관리자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전에 봤던 그거를 반영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그 성평등 지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국제지수는
이제 나라 간 비교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나라마다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네. 그리고 집계 방식 같은 것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오차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가별로 좀 그 지수를 약간 변형하고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한국 여성가족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보시면 종합지수는 뭐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조금씩. 근데 가장 이제 잘 되지 않는 거 의사결정 부분 아까 보셨듯이 의사결정 부분이 제일 잘 안 현저하게 됩니다. 나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가족도 굉장히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가족 제도 부분도 그렇고요. 제일 잘 되고 있는 건 어쨌든 보건 부분. 보건 부분은 이제 대체로 뭐 모성 사망비 이런 거 보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뭐 이제 아이 낳다 죽거나 이런 경우들은 네. 의료 발전이 됐기 때문에 많이 또 없고 그런 경우고 특히 뭐 여아라고 해서 이제 뭐 의료 혜택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근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저개발 국가들에서 이제 약간 그 남아선호 붐이 한 번씩 이제 대체로 저개발 국가들이 한 번씩 그거를 겪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아가 태어나면 태어난 아이를 그냥 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저런 지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 안전이 좀 낮은 네, 축에 굉장히, 좀 안전이 이유가 굉장히 뭐- 재밌는데 이게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꾸로 유일한 그러네. 수치입니다. 예.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네.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좀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뭐 어쨌든 이런저런 사고들이 있었고 특히나 세월호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는데 또 스스로 체감하는 이제 안전에 대한 어떤 생각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이런 식이다라고 해서 의사결정 분야가 어쨌든 가장 취약하고 네, 그 다음에 가족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나 문화 정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런 게 좋으면 이게 경제활동이나 다른 분야들에도 이제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고용차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용률 추이를 보시면요. 어쨌거나 여성은 조금씩 올랐어요. 예, 조금 올랐고 남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이 높아졌는데 사실 이 실업률이라는 게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무조건 나쁜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업률이라는 건 어쨌든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로 분류를 합니다.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이게 뭐 OECD 기준이 있고 뭐 이제 한국 기준이 있고 어디 기준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인 거죠. 3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는데 취직을 못한 사람이 실업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예 아무것도 구직 활동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로 분류하냐면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 자체가 높아지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로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다만 어쨌거나 실업률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여성은 경제활동률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 고용률이 라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막 크게 나는 건 아니죠. 그냥 거의 그냥 하나도 안 변했다고 보이려고 거기 볼 수도 있는. 네, 그래도 뭐 고용률에서 1% 정도, 1% 네. 차이도 큰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런가요? 24.7% 차이 나던 게 어쨌든 19.9%로 줄었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보시면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2배 정도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또 재밌는 게요. 여성은 대부분 육아 가사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 통학, 연로, 심신장애 그 외 같은 것들에선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육아 가사로 빠져있는 남성의 숫자는 굉장히 적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전히 이 가사 분담이나 육아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표 같고요.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이제 이른바 니트 상태라고 하죠. 예, 니트. 그러니까 잡 트레이닝도 안 받고 교육도 안 받고 구직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니트라고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한국에서는 니트를 따로 분류하진 않지만 이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쉬었음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쉬었음이라는 항목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자체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육아나 가사 같은 것들이 가장 그것에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고 그 원인도 어쨌든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성 고용률,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이고 이게 그 한국 여성 고용률의 악명 높은 M자형 경력 단절 경력 모델입니다. 예,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그래도 좀 M자가 나아졌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2008년 상황인데 굉장히 깎아지른 M자고 빨리 떨어지죠. 근데 이제 그 2018년은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 경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고 어쨌든 경력 단절 기간이 분명히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20대 후반에 30대 초반까지 이어왔던 커리어가 단절 이후에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좋은 양질의 일자리도 가지 못하고 파트타임 잡 같은 것들로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것이 이제 한국 여성 고용의 가장 큰 문제이죠.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인데요. 임금 노동자 전체 밑에 표를 보시면 임금 노동자 전체는 남성이 훨씬 많은데 비정규직의 절대 숫자는 여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41.5%나 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제, 파트타임 잡이 또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성 비정규직 파트타임 뭐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그래서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26%밖에 안 되고 그 중에 또 시간제는 25%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가장 먼저 그렇죠. 해고됐잖아요. 네. 더 차이가 또 나겠네요. 그렇죠. 올해 데이터를 일체로. 놓고 보면 또 예. 분명히 그런 차이가 나겠죠. 이건 네. 2018년 기준인데요. 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오히려 20대까지는 여성 정규직 비율이 좀 더 높아요. 예. 좀 더 높은 구간이 좀 있고 어쨌거나 그 30대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또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성 할당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성 할당제.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가에서 여성 고용을 계속해서 장려하긴 합니다. 그거는 근데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여성인들이 그렇게 교육도 많이 받고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그 집에서 뭐 이렇게 교육시키고 대학 등록금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 투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받은 인력들이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건 국가적으로 되게 큰 손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들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이런저런 고용 어떤 촉진책들을 계속해서 내놔요. 근데 대부분 권고사항이고요. 법제화된 여성 할당제, 법적으로 무조건 여성을 고용해 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사실상. 96년도에 공무원 시험에 처음으로 도입됐던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뭐냐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낮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의 최소 20%의 쿼터를 두도록 한 제도였는데 2003년에 이것도 바뀝니다. 바뀌어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성별이 30%가 안 될 경우 미달된 성별을 추가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가 75% 붙었다고 해서 5%를 자르는 게 아니고 그 5%만큼을 여성을 또 공용하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정작 봤더니 2008년에서 2017년까지의 이 제도로 합격한 인원이 남성 124명, 여성이 102명이에요. 그렇다는 건 오히려 남성이 이 양성평등 고용 목표제의 수혜를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500대 기업의 여성 고위 임원 비율이 3%밖에 안 됩니다. 328곳의 여성 임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그 존재하는 것도 이제 이른바 토큰이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다 남자인데 여성 임원 한 명 딱 앉혀놓고 우리는 이렇게 여성 임원도 있다라고 말하는 식의 그런 존재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성 임원이 유의미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여전히 이런 상황들이, 이런 사태들이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고용차별,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처벌까지 받은 사례들이에요. 2015년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합격자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인사 담당자 A씨 등 5명이 면접 전수와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해서 여성 지원자 7명이 실제로 탈락했고요. 2016년 서울 메트로에서도 6명의 여성 지원자가 그 점수 조작 때문에 탈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13년, 17년에 걸쳐서 은행권. 사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게 여성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여성 직원 인력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미리 정해두거나 남성 지원자 점수를 미리 올리는 성차별적인 고용 행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MBC 같은 경우
최근에 드디어 이제 그 문제 제기하셨던 아나운서분이 정규직 채용이 되셨나? 아마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16개 지역 MBC에 근무하는 여성 아나운서 중 여성 아나운서 40명 중에 정규직이 11명밖에 안 됐던 겁니다. 얼마 남성 전에 아나운서. 예, 방송사 앞에서 기자회견했던 그쵸. 거. 네, 네. 기억이. 남성 아나운서는 36명 가운데 31명이 정규직인데 여성 아나운서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연차 휴가 같은 거에서 차별도 받고 정규직도 못 됐던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여성 아나운서는 젊고 아름다울 때 이제 쓰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내치는 어떤 존재로 방송사에서 인식되고 있어 왔고 그 관행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거죠. 자,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한국여성의사회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여성 전공의를 뽑지 않는 과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무시하고 남성 지원자를 선발하는 등의 관행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차별은 여전히 여성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왜 아나운서나 의사나 약간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런 직종인데도 그 안에서도 또 이런 성차별이, 고용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한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이제 20대 남성들이 볼멘 소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알바를 구하려도 맨날 이제 뭐 여성 구함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남자는 그래. 알바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단순 서비스직에서 여성 이제 서빙 알바를 구하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성차별의 일환이죠. 네. 일환이고, 그 직종들, 사실 그게 근데 뭐, 직업은 아니잖아요. 잠시 이제 네. 거쳐가는 어떤, 일자리인데, 그 이후에 어쨌든 본인이 직접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할 때가 되면, 어쨌든 여성들이 계속해서 이런 차별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유튜브 댓글을 잠시 올라온 게 있어갖고 말씀드리면, 이건 약간 강사님에 대한 응원 같아요. 오늘 내용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해하기 쉬워요.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댓글이 별난새님의 네,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서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네. 네. 자, 이제 임금 격차 문제인데요. 이게 정말 이것도 이제 OECD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OECD의 개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데 한국을 항상 OECD에서 안 좋은 수치에서 바닥을 깔아주는 게 한국이죠. 네, 임금 격차는 보시면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OECD에서 올해 자료로 발표났을 때도 거기서도 여전히 1위였어요. 네, 계속해서 한국이 1위입니다. OECD 평균이 이제 14% 정도 나는데 한국은 37%나 납니다. 네, 영원히 OECD의 개로 남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이제 월 근로시간과 여성의 월 평균 임금 수준, 남성에 대비해서인데요. 자, 근로시간은 당연히 이제 남성이 더 높긴 해요. 높긴 한데 이것도 이제 뒤에 보시면 이게 단순히 뭐 남자가 여자보다 일을 더 오래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고용 형태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그렇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자, 그렇다고 쳐도요, 가령, 10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시간이 과연 이 30 몇 프로의 임금 격차를 정당할 수 있는 것이냐라면 그건 또 아닌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성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은 계속해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60% 남짓에서. 자, 이거 보시면요. 이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속 연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평균 근속 연수랑 여성의 평균 근속 연수랑 계속해서 2.4년에서 2.7년 정도까지 그건 큰 변화 없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성이 커리어가 더 짧다는 거죠. 금방 끝난다는 겁니다. 근속 연수가 길지 못하다. 근데 이게 여성들이 일을 길게 하기 싫어서 그런 걸까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죠. 결국에는 경력 단절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력 단절의 문제가 결국에는 이 임금 격차에서 가장 많은 설명을 해주는 팩터가 됩니다. 근속 연수가. 자, 이거 보시면요. 자, 연령 계층별, 성별, 고용 형태별 시간당 임금이에요. 이 파란색 혼자서 치고 올라가 있는 게 뭐냐면 남성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네, 남성 정규직의 임금이 혼자서 너무 독보적으로 높죠. 그리고 이 보라색 선이 남성 비정규직이에요. 웃긴 게 남성 비정규직이 4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여성 정규직보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보다도 이제 더 높아버리는 이상한 결과가 벌어져요.
그리고 여성 비정규직은 가장 당연히 바닥을 깔고 있고 여성 정규직도 이제 40대를 넘어가면서는 완전히 확 꺾여버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높죠, 혼자서. 남성 정규직이 혼자 너무 높아요. 그리고 아까 그 그래프에서 네. 이 20대부터 30대 초반 구간에는 남녀 뭐 정규직 차이가 이게 근데 이 3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이 맞습니다. 격차가 확 그래프가 네. 30대에서 34까지만 해도 그냥 고만고만해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실은 남성들도 무슨 임금 차별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 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게 확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했던 10대, 20대 자녀, 그 남성의 자녀들이 특히나 이 성차별 이야기하면서 유리천장, 임금격차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공감 못해요. 그렇죠. 네, 그때 참 대화가 안 되는 걸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수치가 약간 말을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게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일 아니면 잘 네. 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들은. 그건 뭐 인간의 약간 좀 저는 본성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는 보지 않는데 네. 어쨌거나 데이터는 확실히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마저 이제 부정을 한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네. 거죠. 아까 그래서 50대 온정적 가부장주의 뭐 인정한다. 그게 아마 이런 50대, 40, 50대 구간에 계신 분들이 실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할 건 또 인정하는 거 아닌가? 약간. 뭐 그렇게 좋게 선회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그 김상원 오병돈 선생님들이 쓰신 논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좀 전에 보시면 어쨌든 경력 단절 이전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성별 임금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네.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근데 과연 여기에서는 여성의 임금 차별이 그럼 없는 거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군 복무로 인한 성별 경력 격차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그래서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 격차를 통제했을 때는 오히려 여성이 또 17.4% 같은 학과, 같은 학교, 같은 학점을 받아도 경력적인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17.4%나 낮다로 나온다는 또 겁니다. 통계가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저 통계에서 네. 이제 남성의 통제하지 군복무 않은 그런 거? 와 이제 그러면 남성은 군복무 때문에 약간 주취업 연령이 뒤로 더 밀리는 그렇죠.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에는 경력 단절 이전의 여성의 임금도 차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따 표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규직의 임금 격차입니다. 정규직의 임금 격차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U자형이 나오는 게 보여요. 재밌는 게 가장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게 사원급입니다. 네, 사원급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고요. 과장급 정도 됐을 때 가장 적어요. 그러다가 다시 차장, 부장 같은 임원급으로 올라갈수록 늘어납니다. 이 뒷부분은 뭐냐면 여성 임원 자체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초창기, 경력 초창기에 오히려 이런 식의 임금 격차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규직만 대상으로 한 이건 조사고요. 자, 임금 격차라는 게 전부 다 성차별에 의한 것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금격차 데이터를 드러내면 그게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냐, 뭐 동일 직급에서 비교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걸 계산을 안 했을까? 당연히 다 했죠. 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한번 볼 겁니다. 사실 근데 누가 더 일을 잘 열심히 한다는 걸 계량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검은 소랑 흰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거 어렵죠. 그렇죠. 네. 인사평가는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직장인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렇게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싸바싸바만 잘하는 놈이 인사평가를 좋게 받아서 나는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런 인사평가에서는 주관적이고 어떤 편견들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거를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계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임금격차의 원인을 분석해본 연구들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의 임금 및 인사와 관련된 상세한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대체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기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통계들의 기준이 다르므로 연구별로 다소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격차의 요인 분해를 이제 할 때 이 옥사카 블라인더라는 블린더 하여튼 이 분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복잡한 수식입니다.
말도 네. 어렵네요. 네, 이 수식을 대체로 보편적으로 사용을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느냐를 봅니다.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요. 이런 팩터들이 있어요. 자, 임금 격차가, 이건 전체 임금 격차인데 5,534원의 임금 격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왜 발생했는지, 성별 임금 격차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2,041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3,493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설명이 제일 많이 되냐 보면요. 근속 연수가 제일 큽니다. 21.4%를 차지해요. 전체 차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의 21.4%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 뭐 규모, 기업 규모, 뭐 500인 이상이냐 이런 것들이요. 300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 이런 것들이 크게 하고요. 교육 연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군. 그래서 보시면요. 결국에는 경력, 근속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네.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런 연공서열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임금 격차 자체가. 근데 그러면 당연히 경력 단절이 아까 있는 네. 여성들이 임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설명이 안 되는 차이만 63.1%나 되지만 그 36.9% 안에도 사실은 이 성별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는 팩터들이 딱 보면 나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고정화된 남녀 차별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임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처음 신입사원 들어가면 남자는 그렇습니다. 여자는 60% 70% 선에서 줘야 되는. 예. 참. 그래서 그리고 이 규모 같은 것도 보면 500인 이상으로, 그러니까 더 큰 기업 규모로 갈수록 거기에 여성 노동자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100인이야, 뭐 5인이야, 작은 사업장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되고, 예, 큰 기업에서는 또 이제 남자를 많이 뽑는 거죠. 자, 이거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나눠서 본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보시면 이 정규직에서는 오히려 설명되는 임금 격차가 많게 나와요. 그쵸? 42.1%가 설명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금 격차 자체는 정규직이 절대 액수는 커요. 6,110원이 나옵니다. 근데 설명되는 게 42.1%고 설명 안 되는 게 57.9%예요. 근데 왜 설명이 되느냐? 이거는 근속 연수나 직급 같은 것들이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 비정규직은 사실은 근속 연수 같은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설명이 되는 게 마이너스가 떠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정규직에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데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정규직에서는. 네, 그래서 마이너스 5.4% 해서 이 2,578원이라는 임금 격차 자체가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설명은 안 되지만 설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그렇죠. 없는 게, 정당한 이유가 네. 없다. 어쨌든 여기 우리가 그 넣어놓은 여기 이제 그 분석의 팩터로 넣어놓은 이런 것들로는 이 임금 격차가 계산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면 사업장 규모별입니다. 규모별인데 이것도 이제 규모가 클수록 격차도 커요. 그쵸?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커져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사 관리에 있어서 근속 연수나 이런 것들이 통제의 변인으로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임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100인 미만 이런 데 가면은 설명이 되는 게 20%밖에 안 돼요. 예, 임금 격차 전체 중에. 그리고 뭐 보시면 이렇게 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어쨌든 근속 연수가 제일 큰 팩터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대졸 초임입니다. 대졸 초임은 여기는 이제 경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다 대학을 졸업해서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했을 때 받는 초임이니까. 근데 여기서마저도 그래서 차이가 발생을 또 하는 겁니다. 네, 1,654원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4.1%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 2,025원, 124.1%의 설명할 수 없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졸 초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대학 졸업하고 그 대학 졸업장 들고 와가지고 이제 입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당연히 그러면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오히려 검증이 된다면 뭐 학교에 성적이 좋았는지 뭐 다른 뭐 이른바 우리가 스펙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잘 갖췄는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겠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요즘에 여성들이 더 뛰어나게 활약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여기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대학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게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남성들이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아마도 여기에는 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군 복무를 호봉으로 쳐주는, 네, 군 복무를 호봉으로 쳐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죄 피해와 성범죄 무고의 문제입니다. 자, 성범죄 무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못 살겠다라는 남자들 은근히 많잖아요. 인터넷 보면 꽃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 뭐지 그 보배대림 사건? 그래서 네. 무슨 음식점 네, 그렇죠. 네, 그걸 항상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범죄 무고. 자, 그래서 성범죄 무고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가 그동안에 사실 데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연구를 통해서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 보시게 될 건데요. 먼저 일단 형법 범중의 주요 범죄의 피해자 현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체 범죄 피해자만 놓고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많습니다. 특히 폭행, 사기 이런 데에서 남성이 더 많고요. 네, 사기가 제일 많고 이제 그 다음이 폭행이에요.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폭행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쌍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체로 쌍방으로 입건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요. 폭행 같은 경우도.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성폭력에 있어서만큼은 남자가 여자보다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어쨌든 여성이 압도적으로 성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건 뭐냐면요. 강력 범죄를 따로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범죄 자체가 흉악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범죄다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강도, 방화, 강간, 살인의 피해자의 합의입니다. 근데 이 흉악 범죄를 놓고 봤을 때에는 여성 피해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이제 여성 비율입니다. 2016년에 보면 89.2%가 여성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것도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성범죄에서 압도적으로 여성들의 피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주요 범죄자의 현황을 봅니다. 주요 범죄자의 현황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범죄자의 수가 적죠. 글쎄 이 정도면 한 70% 정도 된다고 볼까요? 70%가 조금 70%가 아니라 30%가 조금 안 되거나 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폭행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폭행이 압도적으로 많고 성폭력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기 범죄도 있어서 사기 범죄에도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범죄자가 훨씬 많아요. 어쨌든 범죄자만 놓고 봤을 때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까 피해자의 차이보다 이 피해자 차이랑 범죄자 차이랑 아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게 뭐냐면요. 성범죄 무고가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통계를 내본 겁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월별 비교를 해봅니다. 이 위에는 성폭력 월별 사건 수리 현황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성폭력으로 수리되는 사건의 현황 보시면 가장 많을 때에는 4,201건입니다. 가장 적을 때에는 2월이었는데 2,475건 정도가 나와요. 월입니다. 네, 월별로. 근데 자, 성폭력 무고가 이제 들어오는 현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파란색은 고소예요. 뭐냐면 저 사람이 성폭력 무고를 했다라고 대체로 이건 또 누가 고소를 하냐면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역고소를 이제 하는 경우죠. 역고소를 해서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77건이에요. 네, 가장 적은 경우 18건이고요. 자, 이제 이 주황색 선은 검찰 인지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이것은 무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경우인데 가장 많은 게 22건, 가장 적은 게 9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범죄 현황이랑 일단 무고죄 현황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걸 이미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처분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분이 됩니까? 자, 먼저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해서 이거는 무고의 소지가 있어 라고 해서 기소가 되는 경우,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하는 경우, 검찰에서 인지가 돼서 기소가 되는 거는 굉장히 높아요. 307건, 그러니까 전체 330건 중에, 검찰 인지 330건 중에 93.93%가 기소가 됩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는 전체 30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19건이에요. 근데 자, 고소. 824건의 고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거는 그래, 뭐, 기소를 할 만해 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다는 건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재판에 넘긴다는 뜻이죠. 재판에 넘어간 건 7.6%, 63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 그러니까 저 여자가 꽃뱀이에요라고 해서 맞고소를 한 케이스에서 대부분 84.1%는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1190건 중에 기소가 32.7%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60.3%나 60.3%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런 약간 무고죄 비율이나 이 비율을 좀 봐야 되는 이유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 사건을 얼마나 성폭력 사건이나 성인지 사건으로 이렇게 보느냐 안 보느냐 척도를 알아보게. 그보다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꽃뱀이 많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꽃뱀이 많은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일단 사건의 숫자 자체가 이 무고죄, 성범죄 무고와 성범죄 자체의 숫자 자체가 비교가 안 된 만큼 네.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그나마도 그 무고죄로 분류되어 있는 네. 어떤 그걸로 처리된 사건들마저도 그 중에서 1190건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389건만 기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의, 성범죄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의 사건만 기소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결을 낸 결과가 어떠냐. 물론 이 판결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사건이 뭐 딱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데 어쨌거나 그 어떤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결과를 모아본 거예요. 모아봤을 때 유기징역을 받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10.7 유죄가 나는 경우는 10.7이고요. 무죄가 나는 경우 6.1인데 이게 뭐냐면 전체 기소된 사건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건 무고죄 이만큼에서 기소가 된 사건은 요만큼밖에 없었죠. 요 안에서도 6.1%는 무죄가 나오고 유기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10.7%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재산형 같은 것들로 된다. 그리고 약식명령이 가장 높죠, 보시면. 그래서 31.1% 약식명령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죄를 저지른, 성범죄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얼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꽃뱀이 무서워서 뭐를 못한다라는 말은 사실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의자 대비 성폭력 무고 피의자 비율은 매우 낮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기소가 된 것 중에서 15.5%는 무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저 낮은 비율이라도 저걸 엄청 증거로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네. 성폭력 무고 고소 사건 중에 유죄 선고 사례가 6.4%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네, 전체 저 사람이 꽃뱀이라고 지목을 당해서 고소를 고발을 당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지었다라고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6.4%에 불과하다. 근데 이 실태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저희 남자 친구들, 초등학교 여자 친구들이 이 데이터가 얼마나 불일치하고 인식하고 있는지 지금 새삼 느끼거든요. 인식과 네, 데이터 일치가 제일 심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안희정이나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 사건이 있을 때 저희 친구들 카톡 단톡방에 남자는 제 객관적 데이터는 70% 80%가 꽃뱀, 무고 이야기를 하고 하물며 여자 친구들도 반절 정도는 의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러울 정도 엄청난 갭이죠. 이 정도면 실제로.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나 최근에 박원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정파주의 논리 같은 것들에 의해서 사건에 대한 어떤 자신의 입장을 정해버리는 현실과 무관하게 정해버리는 케이스들도 많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성이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허위로 주장을 해서 어떤 종류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는 엄청 낮고,
사실 이게 이제 유죄 선고가 6.4%지만 최근에도 기사가 하나 났었죠. 유죄 선고를 받고 징역 6개월을 살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증거가 조작됐다는 게 밝혀져서 지금 이제 그 긴급 상고를 하기로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유죄 사례 중에서도 또 그런 어떤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 기소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케이스도 많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한국 사회가 무슨 뭐 꽃뱀이 무서워서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사회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전히 수많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거는 무고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것과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저 사람이 꽃뱀이라고 고소를 한 것 사이의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났죠. 예, 여전히 그런 위험이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성평등 지수, 채용, 임금 격차, 성범죄 무고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남성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이거의 증거가 될 법한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없어요. 저 데이터들을 제가 막 만들어 온 게 아니고 다 어쨌거나 국가와 뭐 국제기구와 뭐 이런 데에서 낸 통계들이란 말이죠. 오히려 각 영역별로 여전히 심각한 여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린 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 아까 보셨죠? 입각해 볼 때 해당 영역들에서 성차별 개선을 위해서 취하는 차별 시정 조치들이 역차별인가 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그냥 가장 기초적인 수치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는 차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적극적 조치를 하는 것들이 과연 차별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혹은 성차별이 이미 실현됐다, 혹은 남자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주장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도 입증되기가 어렵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인식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적 증거로도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자, 공정성 얘기를 계속해서 해요. 공정성 얘기를 하는데 가치지향적 행위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선택적으로 작동해요. 자, 왜냐면요. 아까 우리 봤던 것 중에 채용차별 사건들이 있었죠. 막 은행권에서 남자들을 붙이기 위해 여자들을 막 불공정하게 떨어뜨렸잖아요. 그런 거에 맞서서 이건 불공정하다고 들고 이러면서 시위한 남성들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죠.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오로지 무슨 뭐 왜 여경들은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대고 하냐 이런 거 가지고 항의하는 남자들만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오로지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그 자신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소환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버려지는 그런 거라는 거죠. 최근에 실제로 그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그 대학들에 대한 그 감사가 있어요. 네, 회계감사 뭐 이런 거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는데 엄청난 비리들이 막 나왔죠. 뭐 교수 자제들이 뭐 한 거, 뭐 돈 갖다 이상한 데다 쓴 거, 뭐 교수 자제들 데려다가 또 뭐 한 거 막 나왔습니다. 입시 비리 뭐 다 나왔는데 지금 그거에 들고 일어나서 시위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어떤 자신의 유불리에 의해서만 선택하고 버리는 가치로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청년 남성을 통해서 제공되는 왜곡된 공정성의 문제가 정당한 사회적 의견인 것처럼 다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근데 이 다뤄졌던 맥락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죠. 뭐였냐? 아시다시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조사 기관, 사설 언론조사 기관에서 제기된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랑 연계되어 있었냐면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대통령과 여당을 가장 낮게 지지한다. 왜 그러느냐? 근데 봤더니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이 된 조사가 아니에요. 근데 봤더니 20대 남성이 젠더 문제에 가장 민감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젠더 문제가 20대 남성의 어떤 그 지지철회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해석. 예,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걸 이제 정부나 여당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계속 한 거고 또 반대로 이제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 쪽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20대 남성을 자기네 지지 세력으로 집결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움직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수 일간지에서 그때 뭐 남성들 데려다가 이제 뭐 대담하는데 뭐가 그렇게 남성 차별이냐 했더니 뭐 초등학교 때 우유 당번을 남자만 시켜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유당번을 글쎄요, 뭐 그럴 필요는 없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러면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이런 종류의 차별보다 더 큰 거냐 하면 전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반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기반이 없으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종류의 최소한의 사실된 데이터들을 놓고서 이것이 뭐 해석이 잘못됐다거나 조사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건 없고 남자가 차별당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도 사회적인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한국 정부도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역차별을 당합니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데이터로 뭐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인 겁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뭐 특히 20대들이 주장하는 역차별 부분을 팩트 체크를 통해서 명확히 이제 인식이 된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더 깊은 근원적인 어떤 심리적인 감성적인 부분에서 그 친구들이 왜 느끼는 건지 저는 20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한 경쟁에서 뭐 학교 다닐 때도 여성들한테 좀 밀리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최근에는 보면은 사회 진출 취직하는 데서도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아까 도넛표 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때 너무 뒤로 많이 가야 되지만 하여튼 이게 좀 중요한 표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죠. 실제로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측면은 이겁니다. 어쨌거나 생애 주기에서 하게 되는 그 젠더에 대한 어떤 체감 같은 것들이 달라졌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일단 과거 한국 사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가 되면 한국이 뭐 민주화도 하고 경제 성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일본의 마치 버블 시대처럼 잠깐 반짝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가장 성간별 이제 임신 중절이 극심했습니다. 극심했고 과거에 이제 출생 성비 같은 거를 보면 우리가 흔히 자연 성비라고 부르는 게 이제 아무런 인위적 조작을 가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이제 출생 성비가 103에서 108로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100명 태어날 때 3명에서 8명 정도는 더 태어나는데 한국에서 제일 심할 때가 이제 1990년대 언젠가였는데 그때 11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로 넘어가면 이제 막 둘째로 넘어가면은 뭐 한 100 몇십 가고 뭐 셋째는 200이 넘어가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아이의 성별을 선호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아를 선호한다가 남아를 선호한다의 2배쯤 나와요. 40% 20% 차이 정도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비도 자연 성비를 회복했어요. 근데 이 자연 성비를 회복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2008년쯤에 이제 보고서를 내기를 한국이 옛날엔 저개발 국가 시절엔 남아선호가 심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성평등 정책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냈다 이러면서 막 칭찬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실상은 뭐냐면 그냥 출생률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고 그냥 하나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사실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하나나 둘을 낳으면 이걸 차별 대우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뭐 6남매, 7남매 이렇게 낳고 그 중에 뭐 아들들은 전부 다 최소 고등학교는 마치는데 딸들은 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비슷하게 투자를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나 이런 교육 현장에서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성적, 수능 성적, 그 다음에 뭐 어떤 대학 진학률 이런 게 전부 다 여성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이건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발전된 국가들,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이 처지는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래서 과거랑 이제 여성들과 만나는 경험이 달라지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10대, 20대들에게 여성이란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실제로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사회의 어떤 인식은 네, 뭐 남자가 여자한테 지면 안 되고 네, 남자가 여자를 뭐 보호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뭐지 남자들이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여자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 인식의 격차가 고스란히 어떤 종류의 박탈감으로 전환되는 효과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경제관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제 오늘 데이터에는 없는데 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했던 조사 중에 남자가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20대 초반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게 30%도 안 됐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여성들이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낮아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남자가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수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30대 후반으로 가면은 이제 실제로 거기는 결혼을 하고 네. 또 이제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고 근데 이제 또 양육을 하다 보면 그 양육에 들어가는 노력과 재화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어쨌든 임금이 더 낮은 여성들이 대체로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케이스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선 높아지는데 그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고 뭐 할 생각도 별로 없는 젊은 세대들에서는 남성들도 별로 그 어떤 남자가 가게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럼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본인들이 먹여 살릴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여전히 근데 경제력을 갖춰야 된다는 게 남자들 특히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남성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모순인 거죠. 그 부분 이제 경제력 말씀하셨는데 뭐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특히 자본 시대나 가족의 부부 관계에서도 경제적인 그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차별을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차별을 또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임금 격차니 이런 부분을 보면 더 기저는 이 불평등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해결이 돼야 궁극적으로 차별도 여러 부분에서 해소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어쨌거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경제적 권리나 이런 것들이 뭐 나빠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과거에는 여성이 정말 사회적 권리 자체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 악명 높은 그 민법에 있었던 호주제 같은 거 보면은 여성이 사회적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이제 박탈하고 어떤 남자의 소속으로만 존재하게 하는 그런 건데 폐지됐고 어쨌든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 권리를 과거보단 더 누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게 결혼 말고 다른 선택지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여성들은 결혼을 내가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네, 깨닫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2018년 사회조사였을 거예요. 2018년 사회조사에서 최초로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가 50%를 넘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남성이랑 여성으로 나눠보면 남성은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더 많은데 여성이 훨씬 낮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만약에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으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진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 경제적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던 시절에 정말로 그러면 남성 가부장이 온 가족을 자기 혼자 다 먹여 살렸느냐를 아니죠. 보면 아니에요. 이제 오늘은 또 인용되지 않은 다른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그 경제개발기에 여성의 그 생애 유업률을 분석한 건데요. M자형 경력단절 모델이 그때도 이미 존재합니다.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1950년대생, 뭐 1930년대생 이때부터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도 어떤 패턴이었냐면 남성들이 대체로 이제 45세를 전후로 커리어 하이가 되잖아요. 그때 직업 이동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직업 이동이 상향 이동이 아니라 하향 이동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자영업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그 불안정 노동시장으로 비정규직으로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게가 어려워졌을 때 여성들이 이제 집에서 살림 육아 가사를 도맡아서 하다가 그때 다시 경제전선으로 뛰어들어서 그 생활비를 버는 패턴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느 시대고 남자 혼자서 다 벌어가지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층은 한국 사회에서 별로 없었어요. 정말 낮았습니다. 네, 뭐 많이 잡아야 3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상류층,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 정도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살면서 끊임없이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고, 또 이 유업률에서 잡히지 않는 그 무급 노동들, 특히 자영업 같은 걸 하게 될 때 여성들이 하게 되는 무급 노동 같은 것들은 잡히지도 않잖아요. 그런 걸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진짜 선생님 쭉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뭔가 제가 이제 세대가 다른 또 성별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각자가 인지하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각자의 경험으로 네. 약간 고통의, 그러니까 차별의 올림픽, 차별의 배틀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 세대와 그 성별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두가 뭐 통계 자료를 갖고 대화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그렇게 팩트나 이런 거를 넘어선 걸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건 강력한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거 아닐까라 싶은 생각이 막 들기도 하네요. 사실 그 부분에서 남성들의 어떤 그 관념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게 역시나 군대 문제일 거예요. 네. 군대 문제는 정말 사실은 문제입니다. 네. 정말 군대는 문제예요. 최근에 이제 그 BTS를 두고 뭐 정치권에서 뭐 병역 면제를 해줘야 되네 만 해가지고서 이제 BTS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논의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한국 사회에서 병역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징벌로서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는요, 그 헌법에는 그 누구도 지금 그 병역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차별이자 어떤 징벌로서 작동하고 사회적 불이익으로 작동한다는 걸 우리 모두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굉장히 단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헌법에, 제가 오늘 그걸 안 갖고 왔지만 하여튼 조항이, 그 병역법을 명시한 헌법 아래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군인이나 뭐 군무원들이 이제 뭐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보상 체계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산재를 입으면 산재보험으로 이제 받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군인, 군무원은 그게 안 돼요. 못하게 해놨어요. 그걸 헌법에 명시해놨어요. 근데 그 헌법을 만든 게 누구냐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시대 때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참전 가족이나 본인들이 이제 국가를 상대로 거기에서 입은 부상이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신헌법에 넣은 조항이에요. 근데 그 조항이 이 이른바 그 개헌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다치거나 죽었을 때, 병을 얻었을 때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군에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군인 신분이 아니게 되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전역을 못하고 병원에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의 병역제도는 실질적으로 징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을 민주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군을 더 민주화하고 그것에 의한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꺼내야 되는 카드가 군가산점제라는 거예요. 이 군가산점 제도라는 게 이제 헌재에 의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서 나갔을 때 왜 그랬냐면 그때도 헌재가 뭐라 그랬냐면 국가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안 들이고 이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여성과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게 되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군인들한테 보상하고 싶으면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해라. 제대로 보상해라 라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끊임없이 돈을 안 들이고 보상할 방법만 찾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약간 오늘 주제는 성차별이었는데 우리 사회에 가장 약간 사회적으로 가장 이 얘기만 나오면 서로 막 할 얘기가 많았던 그 느낌으로 말하고 감각으로 말하고 경험으로 말했던 이런 그 논쟁적인 주제를 하나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고구마 뿌리처럼 우리 사회의 경제 불평등의 구조 또 군대의 문제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이 사실 성차별의 문제가 그냥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차별을 계속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가부장제 문화라든가 자본주의 경제 불평등 또
휴전 국가로서 뭐 국 문제까지 너무 이게 다층인 것 같아요. 너무 이야기가 실타래처럼 막 네. 고구마 뿌리처럼 나오는 이 모든 게 다 얽혀서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 근데 가족 내 대화 단절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 사실은 또 이렇게 성차별, 성평등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마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임금이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문화적인 뿌리 깊은 가부장의 문화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에 언어, 태도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을 활동가에도 20대, 30대, 40대, 50대 다양한 세대, 연령대의 활동가들이 있고 그들이 경험했던 가부장 문화에 대한 습성이나 몸에 배어 있는 그 감수성, 경험치가 다르다 보니 불현듯 그런 게 이게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뭐 사례야 말하라면 그래서 어떤 여성단체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뭔가 약속으로 뭐 외모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말아보자. 뭐 인사할 때 외모를 이야기하지 말아보자. 약속을 정해서 어떻게든 변화해 보려고 이런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약간 살면서 약간 이렇게 문화로 부딪히는 그 안에 단단한 구조나 정책이나 역사 때문에 생기는 차별과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과 만났을 땐 그렇게 문화나 경험으로 부딪힐 때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요즘 막 이렇게 이럴 건 아니지 않아? 막 어떻게 좀 해결해 보면 좋을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네. 제가 이제 무슨 세대 간 대화 이런 걸 한다고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60대 활동가나 뭐 그런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정말 60대 남성 활동가들이 대체로 나오시는데, 네. 어쩜 그렇게 짠 듯이 네. 그분들이 이제 행사 내내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난 안 그래. 네, 난 아니야. 난 안 그래, 난 아니야. 이 얘기만 진짜 1시간 동안 하시다 가요. 정말 보면서 저도 좌절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특히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을 내 공간이 아니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처럼 이제 이동을 자주 하는 사회. 저만 해도 이제 막 10대 때 이사를 10몇 번씩 다니고 했기 때문에 제 동네라고 할 만한 동네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은평구에서 오래 살았지만 은평구 안에서도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마을 같은 데에서는 어쨌든 기성세대가 주도권을 좀 많이 잡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이제 거기에 약간 가세하는 형태인데 또 이제 보면은 젊은 세대들은 또 니들이 열심히 나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좀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또 핀잔도 받고 그런 게 불만도 없고 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답은 사실은 너무 뻔하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면서 얘기를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제 그것도 자료에 좀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여성가족연구원 조사 결과 중에 페미니즘 정보를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얻느냐에 따라서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 그거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뭐 TV나 언론을 통해서 그다음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정보를 얻은 사람들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그 감정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태도를. 근데 뭐 직접 지인들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강연 같은 데 참여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비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하나는 정말로 그런 경로들에서 얻어지는 정보 자체가 달라서 그렇기도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자기가 강연에 찾아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이 양쪽에서 하나는 뭐냐면요. 중요한 거 하나는 어쨌거나 신뢰를 갖고 지속적인 반복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그나마 설득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한번 뭐 이렇게 강의하고 앞에서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얘기 안 듣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얘기 잘 안 듣잖아요. 저도 싫어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어쨌거나 자기에게 신뢰를 갖고 그러니까 서로 신뢰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하더라고요. 한 번 얘기하고 너는 아닌 것 같아. 너는 아웃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어쨌거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여전히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지만 그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큰 딱히 답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강 박진 선생님, 그 다음에 노동 이남시 선생님, 오늘 최태선 선생님까지 마지막에 항상 왜 마을 활동가에게 인권 감수성이 필요한가? 그게 뭐 인권의 일반이든 노동 감수성이고, 노동 인권 감수성, 여성 감수성이든 인권 감수성이든 마을에서 꾸준히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만나고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이게 뭔가 계속 관통하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인권 강좌, 네, 꼭 필요한 것 같고, 이야기를,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 아닌가 싶고,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 이런 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신뢰를 관계해서 꾸준히 이야기하라. 지치지 말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데이터로 또, 네, 오히려 뭐 강의나 뭐 인터넷 정보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변화의 가능성이 많았다. 이야기 해주시니까 또 이제 지치지 말고, 네, 네. 화이팅 합시다. 네. 네. 어느새 시간이 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혹시 유튜브로 또 올라온 질문이 열심히, 네, 데이터들을 확인하시면서 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가 다시 보기가 가능해요. 다시 보기 가능하고 실제로 방송 끝나고 나서 당일 저녁쯤 되면 조회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 때 이제 퇴근하시고 활동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강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네. 네. 지금 주민네거리 저기 선생님께서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뭐 이런 거 하라고. 네. 주민네거리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최태선 선생님이 양천에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마을 활동가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큰 힘내라고 지치지 말고 반복된 신뢰 관계 속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여성인권, 성평등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자고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에게 또 힘나는 말씀? 네. 네. 사실, 근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마을, 특히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마을이라는 게 굉장히 낯선 단위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공간을 뭔가 의미 있는 공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많은 이제 마을 활동가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분들 덕분에 어쨌거나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시기를 굉장히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의견이 다를지언정 그래도 당신과 내가 적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같이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상호간의 믿음, 신뢰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운동의 가장 큰 성패를 좌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주변에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가 주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남성, 여성, 그리고 차별, 마을인권 강의, 성평등에 관한 감수성을 채워가는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화요일 3시, 네, 그때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